이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 하우스푸어델라 생애 첫 집 매수자 10년만 최소, 상반기 기준 올해 역대 두 번째로 적어. 역대 두 번째. 지금 매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 거래량이 정말 바닥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부동산의 거래가 완전히 동맥경화에 걸려버려 있는 상황. 지금 사실 거래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생애 최초 주택을 갖다 매수하시는 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다. 사실 이런 언론 분위기 속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정이죠. 저 역시 첫 주택을 갖다가, 첫 주택이라고 하긴 뭐한가? 내가 결혼해서 거주할 주택을 매수하려는 그 과정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자,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도 첫 주택을 매수한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데, 여기서 언론이 융단폭격, 집값 1억, 2억씩 떨어지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첫집 장만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거래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물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함께 공포로 겹치면서,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 뭐 선매수 후 매도하면 되지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마저도 선매수 후 매도를 했다가 이 집 안 팔려버리면 어쩌지? 이 공포심리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일반 거래, 주거 이전 거래도 꽁꽁 막혀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이야 뭐 취득세 중과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택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 주택을 매수하는 세 가지 세력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초 내 집 마련 실거주자 주택, 그리고 두 번째 거주 이전자, 내가 뭐 20평대 살아, 내가 강북에 살아, 하지만 내가 이제 30평대로 살고 싶어, 내가 이제 그래도 강남권으로 이사 가고 싶어, 거주 이전자. 세 번째 투자자. 지금 세 개의 세력이 완전히 다 죽어버려 있는 상황. 그럼 여기서 이제 거래를 갖다가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인은 투자자들은 아니죠. 투자자들은 지금 여전히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거 맞고요. 그렇다면 거주 이전자? 거주 이전자는 물꼬가 뚫려야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텐데, 그런데 그 물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풀어줘야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데, 언론에서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지금 공포심리를 갖다가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황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애 첫 집합 건물 매수인은 2012년 16만 1744명 이후 10년 만에 최소이자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것이다. 2012년 어떤 시기죠? 한참 서울 위성도시로 따지게 되면은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하고 있고, 별내 입주하고 있고, 거기다가 가장 커다랬던 이슈, 바로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던 공무원들이 전부 다 뿔뿔이 지방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던 시기. 공공기관 청사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되고, 더군다나 공기업들마저도 서울에 본사에 있던 곳들이 다 지방으로, 혁신도시로 다 강제 배치되던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인구 유출의 시기였어요. 인구 유출 시기. 거기다 2012년이 공교롭게도 귀농 가구가 역대 최고를 갖다 찍을 때가 2012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유출 시기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좀 서울에 집 사야 돼?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아졌던 부분이고요. 마침 세종시만이 아니에요. 세종시만이 아니라 혁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지방 도시들이 개발되게 됩니다. 세종시 외적으로도 혁신도시들, 뭐 원주 혁신도시, 나주 혁신도시,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이러한 혁신도시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물량은 충분해졌던 시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2022년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입주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야. 인구 유출의 시기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심리적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 지금 현재는 심리적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심리라는 것은 수급을 결코 이겨내지 못합니다. 수급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 현상이 결코 건강한 현상은 아니다. 사람들에게 집 사지 말아라, 집 사지 말아라, 거래량 유축만 시킨다고 해가지고 이 불균형이 바로 잡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지금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포유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한번 결과를 보자고요. 자, 이에 금융당국은 이듬해 2013년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2013년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2013년 하우스푸어 구제 대책이란 부분이 이 부분도 하우스푸어도 좀 과거와는 좀 지금 현재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인천, 청라, 송도, 영종 여기서 하우스푸어가 제일 많이 터져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우스포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 분양권을 갖다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건설사마저 미분양 나다 보니까 건설사가 전세식 분양, 한번 저희가 전세 분양가에 한 30% 수준의 전세 줄 테니까 한번 살아보고 분양 받으세요. 분양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냥 2년 그냥 전세식으로 보증금 쌓아놓으시고 나중에 나가실 때는 저희가 그 돈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시세가, 이 전세가를 놓는 가격 자체가 시장가보다 무려 한 60-70% 수준으로 낮게, 그래야 사람들이 전세식 분양을 받을 거 아니야. 주변 전세가하고 경쟁이 되면 안 되니까 주변 전세 시장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우스푸어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면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 오시장 비리님께서는 그 당시 일산 위브 더 제니스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산 위브 더 제니스는 이야기가 정말 길어. 여기는 좀 상당히 시행사와 시공사가 한바탕 붙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인가 두산건설인가, 여기가 두산건설인지 두산중공업인지 법인만 다를 뿐인데 어쨌든 두산 위브더제니스가 시행사와 시공사하고 한바탕 붙어가지고 공사 미수 대금을 갖다 전부 다 미분양 물량으로 떠안아버렸어. 그래서 일산 위브더제니스 가보면 정말 웅장하게 지었는데 입지적으로 여기가 불량하다 그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일단 건설사가 인수한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전세식 분양을 해버렸지. 전세가를 초토화시켜버렸지,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중공업 미분양이 생겨버리면은 이건 정말 위험해요. 중공업 미분양.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도 5에서 10% 정도 발생되면 문제가 없어. 5에서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100세대 정도 미분양 났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거는 건설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준공시키고 나서 부동산들에다 뿌려가지고 팔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수료를 갖다 일반 수수료 대비 훨씬 더 많이 줘.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팔면은 그 공인중개사들이 수수료가 훨씬 더 높으니까 어떻게든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그래서 10% 미분양 정도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 미분양 정도는 40%, 50% 수준의 미분양이 있었다. 1000세대를 갖다가 분양을 했는데 준공후 미분양이 500세대야. 그런 단지들이 허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비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정답이죠. 따라서 지금 하우스푸어와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우스푸어를 갖다 이 기사 역시도 계속 뭔가 공포심리를 갖다 조장하려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 당시 상황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은 오로지 이러한 심리만 죽이려고 그래. 근데 수급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심리는 일시적이에요. 심리로 시장을 잡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오히려 폭풍을 더 크게 야기한다고 말씀드려 왔었죠. 자, 그리고
상큼한 본네님께서 할인 분양은 개꿀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할인 분양까지 갈 상황도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이 나타나기 이전에 건설사에서 초기 반응을 보여주는 게 할인 분양을 먼저 하거든. 건설사에서 중공업 미분양 이거 심해 안 팔려 그러면 할인 분양을 먼저 시작해. 근데 이게 건설사에도 한번 당해봐가지고 또다시 그런 할인 분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 게 할인 분양을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사가 어떤 택지지구에서 할인 분양을 했어. 그럼 그 주변에 B라는 건설사도 우리 고객을 갖다 다 뺏어가거든. A라는 건설사가. 아 그래? 너희 할인 분양했어? 우린 더 많이 할 거야. 너희가 5% 할인 분양했어? 우린 10%. 그럼 C라는 건설사는 얘는 5% 얘는 10%? 그럼 우리 20%. 그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할인 분양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나중에는 기다려봐. 그러면 A란 건설사 30% 할인 분양할 거야 하고 사람들이 버텼어. 그러니까 진짜 A란 건설사가 30% 할인 분양을 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할인 분양이 1차, 2차, 3차까지 할인 분양하는 것들도 봤어. 물론 처음에 할인 분양이라는 것은요 금전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발코니 확장비 무료 시공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풀옵션, 발코니 확장 무료 시공에다가 나중에는 풀옵션 제공으로 해가지고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금전적 할인까지 들어간 거죠 거기다가. 자, 건설회사가 뭐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할인 분양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건설회사가 정말 무너지느냐 마느냐 그 위기에서 할인 분양을 진행하면서 건설회사가 화해 신청이라든지 기업회생 절차라든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 자,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지만 2014년도까지만 해도 중도금은 대체적으로 무이자였습니다. 2014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분양, 서울에서 분양하는 것조차도 2014년도에 무이자 안 한 곳이 없어. 다 무이자였다. 그런데 분양이 잘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자 후불제로 살짝 바뀐 게 2015년, 16년 밟으면서 이자 후불제로 바뀌었지. 2010년부터 2004년까지는 거의 다 무이자였어요. 발코니 확장도 무료였고. 금조 프레싱께서는 별거 다 있습니다. 풀옵션뿐만 아니라 줄눈, 탄성코트 별거 다 해주더라고요. 크크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야 건설사에서 줄눈과 탄성코트까지 해줬다고? 대박인데. 낭낭너굴님 멤버십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에서 줄눈 시공하고 탄성코트까지 해줬어요? 야 그런 것도 있었구나. 자 조정현님께서 옛날 얘기는 과거로 호호호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옛날 이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얼마나 다른 분위기였냐. 자 지금 한번 봅시다. 무이자 해주는 현장들 웬만큼 인기 좋은 곳에 무이자 해주는 곳들이 있습니까? 자 지금 상황과 그 당시 2012년 13년 한문도 교수님은 앞으로 뭐 10년 동안 가격 하락기 나타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공부 좀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시기하고 지금 시기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서울의 인기단지 청약하면요 청약 경쟁률이 펑펑 터져 나옵니다. 둔촌주공 일반 분양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까? 자 이런 부분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자 하우스포어델라 생애 첫 집 매수자 10년 만에 취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 압박이 강하게 눌려져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 10년 전과 또 다른 부분이 여기서 뭐 금리 인상기여서 그랬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5에서 6%대로 치솟으면서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한 급여생활자 이자가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달했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금리 인상만이 아니었어. 금리 인상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었어.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지금과 다른 상황. 이 당시 이 이전에는 뭐가 가능했냐. 원금 거치 3년 후 혹은 2년 후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7년도인가 그때 폐지가 됐어. 그게 폐지되면서 한꺼번에 계속 그 당시에는 대출을 받으면은 3년 동안 원금에 대해서 거치하고 나서 3년 이후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니까 3년 때가 될 때마다 대출을 갈아타기로 했었다고. 그러면서 이자만 납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원리금이 한꺼번에 같이 갚으래. 더 이상 다른 데서 대출 안 해줘. 거치식이 사라졌어. 대출 코너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패닉 셀링이 나타났던 상황도 함께 있었다.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는 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게 계속될 거라고 사람들은 믿어왔던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난 원금에 대한 것은 원금은 안 갚아가고 이자만 상환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매수했다가 갑자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나오니까 패닉 셀링이 나오지. 그때는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팔았어.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상황이 다르다. 다시 말씀드리고요.